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조영빈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3입니다. 경선 4파전을 뚫고 앞으로 총선까지 남은 4개월 동안 원내를 이끌어갈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제1야당의 새 원내 지도부가 돼서 총선까지 자유한국당을 이끌어갈 심재철 원내대표. 취임하자마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도 투쟁하되 필요하다면 협상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새 원내대표가 운전대를 잡자마자 전국의 흐름이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를 풀기 위해 문희상 의장이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시작한 이 자리에서 여야는 예산안을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갈등의 중심이었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하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꽉 막혔던 국회에 타협의 물꼬가 트이는 걸까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내일 본회의가 열립니다. 대립을 거듭하며 벼랑 끝에 선 국회가 마지막에 극적 타협을 이뤄낼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심재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사실 선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화제가 됐었는데 또 누가 될 것이냐라는 관심을 모은 상황에서 수도권 5선 국회 부의장 출신 일단 경력 자체가 굉장히 쟁쟁하고 무겁습니다. 체급이 상당히 중견 정치인이다라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데 글쎄요, 지금 심재철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 몇 시간 지나지 않은데 국회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은 협상의 물꼬가 터지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사였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좀 예상 가능한 부분까지는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 선출되면 뭔가의 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또 대화의 문을 마지막까지 열어두지 않았습니까? 아마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염두에 두고 4+1 협의체에서도 일단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 신임 원내대표하고 뭔가 대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심재철 의원이 됐을까? 이 부분이 제일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본격적으로 당 리더십을 회복하는 작업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까지 지금 나와서 일종의 이제 황교안 대표 독주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 의총이 무산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상당히 좀 불안한 마음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재철 의원으로 표가 좀 많이 쏠렸던 것은 아무래도 그 당내 다선 그리고 영남권 의원들의 표심이 어느 정도 심재철 의원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김재원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당내에서도 전략통으로 꼽히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읽어갈 수 있는 인물이 또 같이 있었다고 하는 좀 그런 점까지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당을 혼자서 꾸려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진의 목소리가 좀 반영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랑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은 아주 미묘한 그런 이제 표 구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래서 생각합니다. 심재철 의원 수도권 5선 그리고 러닝메이터로 나섰던 김재원 의원이 정책위 의장이 됐는데 친박계 3선. 이 조합 자체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과연 어울릴까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같이 동반자로서 내년 총선까지 뛰게 생겼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 정당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 의장의
구도를 어떻게 맞추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원내대표를 수도권에 놓게 되면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영남 지방에 굉장히 많은 표가 있기 때문에 영남 지역 의원을 보통 정책위 의장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조합을 상정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처음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인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유임이 사실상 무산되게 되면서 다시 영남 중심의 정당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출마하겠다고 나왔던 의원 2명이 유기준 의원, 강석호 의원 둘 다 영남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중진 의원이거든요. 근데 심재철 의원은 안양에 사실상 수도권에 뿌리를 둔 5선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을 뿐더러 지금 김재원 의원은 전략통, 책사 등에 대한 역할들을 합니다만 또 황교안 대표와도 굉장히 깊이 있게 소통이 가능한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을 구성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당선을 할 수 있었던 나름대로 가장 적절했던 조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정당 내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심재철 의원의 긴 정치 이력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렇게 또 여당 입장에서는 또 녹록한 그런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담스럽죠. 지금 이제 부담을 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화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눠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는데 앞으로 여야의 어떤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민심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다. 국면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생법안 통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민식이법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3법, 뭐 청년기본법 등등해서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는 게 여당 입장으로서도 부담을 좀 덜고 야당 입장으로서도 부담을 좀 더는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량감이 있는 데다가 김지현 의원은 무엇보다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일 사실 급했던 건 예산안 심의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지현 의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런저런 측면에서도 다 장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을 통과하는 것은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상황일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 여기에서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의 정치력이 어떻게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는 또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은 무조건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럴 때 민주당이 4+1 협의체를 다시 재가동하거나 그 합의된 내용을 일단은 도출해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임시회를 강행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또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4+1 안에서의 공조를 얼마나 탄탄하게 만드느냐. 이게 민주당 입장으로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 무조건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져나갈지 아니면 최소한의 그래도 4+1 공조 여부를 좀 확인해 가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갈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을 좀 더듬어 봐도 집권 여당, 그다음 제1야당에서 5선의 원내대표가 있었던가 과연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쉽사리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큼 이 앞으로 총선에서 심재철 원내대표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국회에서의 전국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따라서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실리게 되는 힘의 그런 여부들도 좀 갈릴 거라고 봅니다. 일단 국회에서 부의장을 지냈던 중량감 있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키를 쥐고 있는데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처리하게 될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본인 스스로가 부의장을 지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전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고요. 한국당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대목처럼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로 선거법에 처리하냐 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막아낼 수 있다면 앞으로 있는 총선 가도에서 굉장히 많은 힘이 실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는 용태론이 커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중진이라고 다 같이 용태하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력 있는 중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둥을 세워주진 않을까. 아니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의 민심이랑은 풍향계가 많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악재가 쏟아지고 있더라도 영남권에서는 굉장히 이대로 선거를 치러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민심이 있을 때 수도권에서는 이대로 가면 정말로 모두가 전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맞서고 있거든요. 그 풍향기에서 수도권의 민심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아마 심재철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할 수 있는 역할론이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초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오늘 국회가 운명의 날을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인해서 일단 국회에서는 큰 발등에 불은 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거법이나 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들 그런 게 여야가 뜨거웠던 부분들은 잠깐 뒤로 밀어놓고 일단 민생 법안이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처리하겠다라는 게 심재철 대표 당선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이후에 바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있었던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 그때 제출한 것이 저희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요청을 한번 거친 다음에 지금 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팩트에 올라가는 공선법 그리고 또 공수처법 그것은 지금 뭐 상정하지 않고 법사위 열어서 뭐 데이터 3법 같은 것들 지금 뭐 심의 진행한다. 오늘 본회의는 연기돼 있습니다. 네,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열리기로 했던 본회의는 연기가 됐습니다. 내일 열릴 예정이고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4시에 또 의원총회를 통해서 필리버스터 전국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의원총회도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결론을 냈는지는 글쎄요 조금 지나봐야지 그 얘기를 알 수가 있겠지만 일단 현재까지의 흐름들 분위기들은 뭐 긍정적인 뭐 기류가 느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국회는 협상과 타협을 하는 곳이니까요. 계속 그동안에 물리적인 뭐 충돌을 해왔다고 할 만큼 서로 간의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국면 자체를 일단 풀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좀 국민께 안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네. 근데 그 다음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제 이게 여야 간의 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에 부담을 일단 덜고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지정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 여론에서 일단 비껴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야 간에 본격적으로 서로 간에 당에서 생각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민생법안에 대한 부담을 덜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각 당이 주장하는 바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동안의 상황으로는 뭐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한 7개월가량 이런 국면들이 계속 지속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국민들의 의견은 그래도 뭔가 합의점을 찾아 나가길 기대하는 마음들이 꽤 높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태도들을 과연 바꿀 개연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남아있는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럴 때는 결국은 서로 간에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거 통과 시점을 마지막 어떤 그 마지노선으로 놓고 민주당이나 야사당이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국면이었다고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마지노선을 걸고 그동안에 이제 뭔가 싸움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 마지노선이 일단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다음번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하면은 그 마지노선에서 양쪽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현재로서는 정면 충돌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민생 법안을 등한시했다라는 국민적인 여론 그런 싸늘한 눈초리에 대해서는 좀 피해 가되 쟁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물러설 수 없다. 앞으로 한번 격도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의 뭐 양 당이 뭐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진즉에
이번 본회의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로 정리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무리하게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좀 내비치지 않고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 법안들이 이토록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안 처리를 법이 정한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라면 이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 지금 합의돼서 협의됐던 안을 보게 되면 패스트트랙 안은 이번 정기국회는 상정하지 않기로 결론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과 제도와 원칙이 전한 과거의 관행에 맞추어서 사실 국회가 운영되면 저는 그렇게 큰 무리수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법안이라는 것은 선진화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것처럼 330일의 수기 기간들이 정리가 돼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법안들 중에 특히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12월 17일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예비후보 등록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간에 다 맞추어서 나중에 처리하게 되는 순간 사실상 내년도에 있게 되는 총선에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무리수가 따르더라도 문희상 의장이 이를 직권상정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보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한 결상전의 성격으로 또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눴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지냈던 인사가 원내대표에 갔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국회가 이끌어왔던 이런 전례들을 바탕으로 사실상 여야가 같이 원칙에 따라서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다 보면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앞으로 글쎄요, 올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내일 국회에서 민생 법안에 대한 처리, 그리고 새 예산안에 대한 처리,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여야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는 지금 뭐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산 문제는 글쎄요, 민생 법안 관련해서는 여야가 어떻게든 처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뭐 그런 관측이 무게가 실리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예산 관련해서는 4+1 협의체를 통해서 주말까지도 해서 정부 안에서 1조 2천억 원을 삭감하기로 안을 내놨는데 네. 지금 갑자기 한국당 패싱 분위기에서 협의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뭐 이런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그렇다면 예산안 처리를 내일 하루 오늘 얘기해갖고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도 좀 졸속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항상 뭐 졸속이라는 얘기를 안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네. 같아서 그런데 물리적 시간은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저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심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심사를 할 때. 그러니까 4+1에서 심사를 할 때도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공간들이 뭐가 있는지는 아마 고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야사당은 모르겠는데 민주당 정도는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예산 심사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자유한국당도 지금 뭐 김재원 의원이 정책의장이 된 것처럼 김재원 의원이 아마 예산 심사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 시간은 좀 적다 하더라도 최소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예산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알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내일까지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충분히 안은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하고 지금 수정안을 만들어서 올리는 양쪽 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수정안까지 만드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래 이제 뭐 슈퍼 예산이라고 얘기하고 513조는 너무 과하다 네. 이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많은 큰 폭의 감액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감액을 하지는 못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산안이 졸속 심사됐다고 하는 비판은 피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민 교수께서는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거의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은 예결위가 이미 11월이 끝나면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법으로 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교섭단체로 볼 수 있는 여야 3당에 대한 간사들이 모여서 정리를 하게 되고 네. 이 본회의에 부의가 된 것은 정부 원안이 부의가 되다 보니까 수정안을 합의해서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파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4+1이라고 하는 역대로 본 적이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지금은 이제 여야 3당의 교섭단체 핵심적인 인사들이 모여서 수정안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예결위에서 했던 최종적인 심사 내역에서 추가적으로 무리하게 감액을 하거나 무리하게 증액을 하는 상황들을 거치다 보면은 결국 이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결위에 대한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용들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합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처럼 내일 국회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처리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한 상황인데 문제는 패스트트랙 관련 내일 이후에 11일부터 이제 임시국회가 소집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예상하기조차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지금 전혀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두 분께서는 연말 국회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상대적인 거니까요. 네. 국회라는 게 정치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전략을 짜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양쪽 다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이면서 그러니까 특히 선거법과 관련돼 있는 부분, 공수처법도 사실 굉장히 첨예하게 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합의안을 만드는가, 최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야사당하고 합의안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윤곽을 잡아놓은 것들을 다시 지금 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야사당들이 또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정할 것이냐. 네. 이게 민주당의 숙제인데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은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 두 가지 법안. 이렇게 해버리면 민주당이 오히려 더 홀가분해질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그냥 배제하고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지금 이렇게까지 정치를 만들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 분야나 사회 분야에 있어서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왔던 게 선거법 개정 문제하고 공수처 설치 문제, 검찰 개혁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최대한 야사당하고 조절하거나 더 양보하는 안이 있더라도 그 안을 만들어서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근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더 꼬일 수도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서로 간의 태도에 따라서 전략이 좀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야사당하고 마지막까지 선거법 아직까지 지금 최종안을 못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마지막까지 확고하게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강행 처리로 가느냐 안 하느냐가 또 갈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가능성이라는 건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했을 때 또 거기 안게 될 부담이라는 게 또 정치적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워낙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면 그 가치를 끌어안음과 동시에 자유한국당, 제1야당에게 뭔가 또 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정치적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마땅한 게 있겠습니까? 저는 마땅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제1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거법을 처리하는 거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겁니다. 네. 그럼 최선의 안은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얘기가 250개 지역구 그리고 50개 비례대표를 바탕으로 연동에 대한 비율을 좀 조정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지역구에 대한 조정 여부와 상관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한국당에 지지하게 되는 사실상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강경 모드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한국당이 협의를 반대하게 되면 결국 패스트트랙의 원안인 지역구의 의석을 28개를 줄이게 되는 안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럼 그 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가능성을 묻다 보면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좀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야당들도 최종적으로 이것이 통과될 거라고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고 명분적인 상황에서는 야당과 협의하지 않는 상태의 선거법에 대한 강행 처리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담감을 다 떠안고선 민주당이 과연 그대로 강행 처리하게 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된다면 경우의 수나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만약 쪼개기 임시회를 열었는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열게 됐을 경우 그럼 필리버스터 때문에 임시회를 끝내고 또다시 쪼개기 임시회를 열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뉴스는 또 이 선거법 처리 문제로 뒤덮이게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라 단언할 수는 없는 상태지만 일단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과거 정개특위에서 강하게 몸을 담으면서 이 문제를 반대해왔고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취하고 있는 터라 협상보다는 아무래도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예상할 수 없는 국회 정국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관련 인물들 대부분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지금 이제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네, 지금 조국 전 수석의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회 운영위에서의 발언을 보면요. 유재수 금융위 정책국장 시절에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사표 받는 선에서 종결을 하자고 결론을 냈고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런 감찰 중단의 책임을 조국 수석에게 돌렸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 상황, 이 구도를 봤을 때는 결국은 검찰에서는 조국 전 수석을 그냥 건너갈 수는 없는 상황을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자라고 하면 결국 민정수석이 결정을 했을 거고요. 민정수석이 어떤 방안이든 회의체에서 결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어떤 방향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껴가기가 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예. 문제가 생긴다면.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퍼즐이 굉장히 중요한 퍼즐들이 좀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에 몇 사람이 같이 있었다. 네. 청경득 행정관이나 아니면은 윤관영 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또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뭔가 인사추천이나 이런 작업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사추천을 받을 수도 있죠. 그게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그게 뭔가 불법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받았다고 인사추천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감찰을 무마시켰다고 하는 그 감찰을 무마시켰다고 하는 정황이나 증거들을 네. 검찰이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전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퍼즐이 지금 아직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든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중요한 퍼즐을 맞추는 작업을 검찰이 과연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3인회의체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조국 민정수석조차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의 요구가 들어왔다던가 그것을 나머지 지금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하고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하고 그 내용을 공유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 퍼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즐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이 부분도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 실질적인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중요한 퍼즐을 지금 아직은 맞췄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수석 조사가 시작이 되면 그 퍼즐이 맞춰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디까지 조국 전 수석은 이미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독단적으로 뭔가 결정한 게 아니라 3인 회의체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 공동 책임이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구한테 감찰 중단 압력을 받아서 했다기보다는 그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다. 지금 이제 어떤 사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청와대 감찰반이나 민정수석실에서 판단할 때
검찰처럼 수사권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네.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찰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론을 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걸 어떻게 검찰이 논리를 뚫어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뚫어낼 카드가 현재까지는 마땅히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카드가 그 텔레그램에서 오고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압력을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텔레그램 방 안에 증거가 남아있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는 유선이라든가 누군가 뭐 녹취를 했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그 논리를 뚫을 수 있는 뭔가의 정황이든 진술이든 뭔가를 받아내느냐,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의혹이 어떤 귀결을 맞게 될지 이번에는 김병민 교수께 한번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사실 이 내용을 가장 잘하는 핵심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조국 전 수석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한 조국 전 수석의 지시가 아니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이야기를 듣고 난 조국 전 수석의 지시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백원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수석의 지시가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저 전달했을 뿐이라고 또 상황을 부인하게 되는 서로의 이야기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과연 조국 전 수석이 진실을 얘기할까에 대한 여부도 저는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지금 검찰에 관련돼서 기사가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유의미한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검찰이 상당히 고무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뇌물로 구속이 될 정도의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데요. 이것을 감찰이 들어가던 중에 감찰을 덮게 됩니다. 그 감찰이 덮게 되는 걸 검찰발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은 여기에 대한 부탁을 청했을 유재수 부시장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만약 유재수 전 부시장이 이 내용을 검찰에 유의미하게 진술했으면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얻지 않더라도 여기서부터 거꾸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겁니다. 과연 여기에 조금 전에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얼마나 유의미한 또 증거물들을 검찰이 확보했느냐가 핵심인데 네. 그 증거를 바탕으로 조국 전 수석이 물었을 때 조국 전 수석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가 결국은 사건을 좀 정리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가족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두 차례 비공개 소환이 됐지만 네. 거기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조사에 사실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출석을 했을 때 앞서 두 번의 검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가 본인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사실 수사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나 또 가족과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모니터링식 수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불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무죄 여부는 법정에 가서 다투겠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들도 똑같은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조국 전 그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를 빨리 안 하는 것도 검찰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증할 만큼 또 논리적인 어떤 그림을 그릴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고 충분히 조사하고 난 다음에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태도가 지금 대략 예측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까지 그러면 곧바로 법정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검찰이 충분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병민 교수께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생각보다 조국 전 수석이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국 진술하게 되는 과정에서 조국 전 수석을 지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간에 나오고 있는 얘기에 따르면 조국 전 수석은 유재수 전 부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네. 알지도 못하고 연락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무언가 굉장히 혐의가 있는 것들을 덮으라고 지시했다라면 거기에 모종의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추정해보는 건 매우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사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 우병우 민정수석의 전례에서 보듯이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가지고 있는 혐의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과거 가족의 문제야 사실 아내가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법정을 통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나머지 있는 관계자들이 전부 조국 전 수석을 지명하고 있고 직제에 대한 체계상 조국 전 민정수석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앞으로 있게 되는 재판 등의 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사건에 있는 저간의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저는 이번 조국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쏟아낼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여러 가지 진술을 기존에 이제 검찰 조사 초기 단계와 달리 구속된 상태에서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글쎄 여기 이 검찰이 갖고 간 많은 증거, 진술들에 반하는 본인의 또 입장들을 또 내놓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묵비권, 진술 거부를 할 거라는 예측에는 좀 거기에 좀 반기를 둘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유재수 부시장이 상당히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상태로 일관해서 내용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와대에 있는 핵심 관계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사실 이 정부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인물인지를 많은 국민들이 알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도 한때 대통령의 남자다라고 불릴 정도 핵심 인사인데 이러한 인물들을 전부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검찰의 자신감의 배경에는 관련된 유의미한 진술들에 대한 내용에 확보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예. 우리가 고전적 게임 이론에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죄수의 딜레마에 따르면 서로가 다 같이 상호실을 하에서 모두가 다 부인하게 됐을 경우에는 최대한 내 형량을 좀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시인하게 되는데 나 혼자 끝까지 부인하게 되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혼자 안게 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조국 전 수석을 향하고 있는 사건이 딱 그 죄수의 딜레마와 흡사하다고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조국 전 수석이 저는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좀 다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좀 함정 같은데 논리적 함정에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검찰이 기소하면 전부 다 유죄는 아니잖아요. 네. 무죄 받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논리적으로 어떤 상황을 꿰맞추거나 아니면은 물론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A, B, C인데 A, C, B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B, C를 A를 맨 뒤로 넣고 C를 맨 앞으로 넣어서 C, A, B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조합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논리적인 정황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오직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고모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고모가 됐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논리적 함정에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검찰만 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무죄 판결이 나든 안 나든 간에 무조건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리고 또 그동안의 검찰의 수사 행태로 볼 때 검찰이 과연 수사하는 의도가 정말 순수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 거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얘기가 곧 다 맞는 것처럼 우리가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주에 지명이 됐죠.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는데 저희가 관련 출근길 발언들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좀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과연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어떤 관계를 앞으로 이어갈 것인지 관심을 갈 수밖에 없고 관련돼서 오늘 그런 질문들도 나왔는데 그냥 단순한 축하 인사 전화를 했다,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밖에 안 했어요. 어쨌든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부분을 추미애 후보자도 충분히 알고 있을 테니까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 전반적으로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 저희가 좀 너무 일찍 예측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긴 하지만 서로 간의 카드가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얘기하지 못했겠죠. 그냥 서로 축하하는 덕담 오고 가는 그 정도 수준의 대화가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또 역시 검찰개혁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손볼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지금 접근하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지만 검찰 개혁은 검찰의 DNA를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다. 뼈와 살을 다시 바꾸고 그리고 DNA를 바꾸는데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네.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 하더라도 임명되고 난 다음에 불가피하게 갈등이나 이런 모습들은 노출될 수 있지만 예. 그것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검찰을 바꿔가는 작업에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아픔이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김병민 교수께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만 시간 드릴까요? 그 추미애 후보자의 오늘 출근길 상황들, 앞으로의 전망들 종합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본인의 가족이 다 얽혀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얘기하기 전에 수사의 핵심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추미애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사건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인사잖아요. 예. 친문계 핵심 인사라고 볼 수도 없고 청와대에 몸을 담았던 인사도 아닙니다. 네. 당대표긴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는 그 수사대로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부분 속에서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